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수영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2007년부터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경기문화재단으로 입사를 했다기보다 백남준 아트센터라는 곳이 새로 지어지는데 이제 거기에 큐레이터를 뽑는다고 해서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아트센터가 문을 열기 1년 전에 제가 이제 합류를 한 거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2000년대부터 백남준 작가와 컨택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어쨌든 건물이 막 완공되고 이제 미술관 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전시와 준비를 할 때,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는 2008년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20주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네, 백남준 작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남준 작가는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회화나 조각을 시작한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를 시작한 사람, 비디오를 시작한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바로 백남준이 1960년대에 새로 시작을 한 것이죠. 백남준은 1932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일제 강점기에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계기로 일본에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동경대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졸업 후에 작곡가가 되고 싶어서 독일로 지금의 서독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작가가 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서 플럭서스라는 그룹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제 백남준은 거기서 플럭서스라는 국제적인 예술 그룹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플럭서스 그룹은 1960년대에 서독을 중심으로 결성을 하게 되고 활동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계 제2차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출신의 딕 히긴스라는 사람과 또 흑인이었던 미국의 작곡가 벤 패터슨이 있었고 서독의 화가였던 마리 바워 마이스터라는 여성분이 계셨고 또 잘 아시는 요셉 보이스가 있었고 또 볼프 보스텔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토마토 슈미트라는 독일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플럭서스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조지 마키오나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에이오 오노요코 시게코 구보타 같은 일본 출신도 있었고 로버트 퓨라는 프랑스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저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퍼포먼스 공연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공연을 하러 온 친구들을 자기 집에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다들 전쟁 직후여서 다들 가난했던 때였거든요. 그런 국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왜 그런 국제적인 모임의 성격을 가지게 됐나를 잠깐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마키오나스라는 사람이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리투아니아 사람이었는데 이제 리투아니아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국적 정체성을 가졌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픽 디자이너였지만 기획가로, 전략가로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을 네트워크화하는 데 능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팔 수 없을 것 같은 공연, 정말 쓰레기 같은 공연들을 서로 막 하면서 예술의 어떤 새로운 세계들을 좀 열어갔던 것이고
이것은 조지 마키오나스가 돌아가신 다음에 백남준과 요셉 보이스가 추모하면서 만들었던 공연의 LP와 오브제입니다. 조지 마키오나스는 아까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했듯이 이 플럭서스의 계보들을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적을 수가 있을 정도로 탁월한 전략가였다고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플럭서스 아티스트들은 출신도 다양했지만 예술가들이 그 당시에 이주하기도 하고 유학하기도 하고 그렇게 거주지가 다양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 백남준 작가의 플럭서스 챔피언 콘테스트라는 작품이에요. 혹시 누가 백남준인지 아시겠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예, 여기 있죠. 여기를 보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여기 플럭서스 챔피언 콘테스트라고 써 있고, 네, 여기 이제 한글로 백남준이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막 써 있죠. 누구 이렇게 칠판에서 누구 떠든 사람 쓰는 것처럼 써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각국의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양동이에다가 오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쇠 양동이니까 이게 막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릴지 좀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길게 오줌을 누울 수 있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음악이다 백남준이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 1등한 사람의 국가를 틀어주는 게임입니다. 이게 백남준의 작품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듯이 많은 플럭서스 예술가들이 그 본국과는 다른 국가에서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남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일본, 서독, 결국에 미국인이 되었죠. 오노요코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미국인이 되었고요. 벤 페터스는 미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활동했어요. 또 에릭 안데르센은 덴마크 사람인데 국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 소속되기보다는 트랜스내셔널한 존재였고, 이거 자체가 플럭서스의 성격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특징을 몇 가지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허무주의, 반자본주의, 반권위적 예술제도, 반예술, 국제주의적 실험예술,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다이즘의 후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때와 저희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저희가 다시 국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자에서도 가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왜 국제 교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제 교류를 왜 해야 되나?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의 강의를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질문을 근사하게 던졌지만 2008년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문 열고 나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하기도 전에 저는 그냥 이렇게 매우 실존적인 상황에서 국제교류를 진행을 막 했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황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백남준 작가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픈하자마자 개관식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작가들이 앞다투어서 백남준 아트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친구의 이름으로 생긴 미술관이 그리웠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손주 손녀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고, 저희는 아마 다른 기관의 큐레이터나 예술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교류에 대해서 좀 또 다른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으로만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 작가들이 오셔서 남준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교류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좋은 데 다니고 전시 보고 하는 것들이 그냥 계속 몸에 배어 있는 상태였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은 우정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때 새롭게 제가 좀 많이 배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직후에 막 모든 게 풍족하지 않았고 가난했던 그 시기에 작가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것이 소유할 수 없는 예술,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의 예술로 나눌 수 없는 예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끈끈한 동지애가 있었고 그 우정이 평생을 지탱해온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2010년에 벤 패터슨이라는 작가가 와서 백남준에게 보내는 인사라는 새로운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자기가 한 10장 정도의 어떤 짤막한 글을 한 줄 내지 두 줄에 스코어라고 하는 지시문을 쓰고 그 지시문에 따라서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퍼포먼스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백남준에 대한 편지를 써서 비둘기에다가 묶어서 날려보내는 뭐 그런 행사였습니다. 또 슈야 아베 선생님은 백남준의 오래된 테크니션이었는데 기술자였던 거죠. 그분은 사람들이 이제 다 옛날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백남준의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현재 보실 수 있는 뭐 참소리 오디오, 뭐 진공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가지고 오셔서 우리한테 워크숍을 하면서 새로 기계를 뚝딱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막 훌륭한 기획에서 나왔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금을 만들어서 모집을 하고 이런 걸 만들었다기보다 이렇게 서로 우러나오는 우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좀 보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1960년에 만들어진 컴포지션이라는 작품이고 여기 보면 Draw a straight line and follow it 줄을 긋고 그걸 따라가라는 딱 한 줄의 스코어인데 백남준이 이 스코어를 쓴 사람은 라몬테 영이라는 미국의 작곡가였고요. 그리고 백남준은 이걸 자기의 방식으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잉크에 머리를 찍고 스트레이트 라인을 그리면서 스스로 따라가는 방식의 가장 유명한 머리를 위한 선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스코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연주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공동체성에서 나온 되게 예술의 훌륭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스코어 자체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의 국제교류의 형식은 굉장히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따로 뭐 국제교류라고 부를 필요도 없이 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당연히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일어나는 전시는 기본적으로 다 국제전입니다. 인터내셔널한 전시입니다. 백남준도 미국 작가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준비를 하지만 기획전의 경우 저희가 만드는 거의 모든 전시에 해외 작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백남준 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이라는 그 꼭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1회 수상자들, 그 백남준과 같이 활동했던 연배의 로버트 에드리안 X하고 그리고 실비 플로의 안은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상을 타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브루노 라투르가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작가들이 와서 상을 타고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에는 조안 조나스라는 거장의 또 전시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인전을 준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술상을 하는 이유를 한꺼풀 벗겨봤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저희가 구조를 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전 세계 10명의 큐레이터들한테 추천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인들은 각자가 보기에 가장 백남준스러운 작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작가, 백남준의 예술 정신을 이어받은 작가에 대해서
추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천이 이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퍼뜨려서 이제 그런 유명한 큐레이터나 이런 뭐 미술관 관장이나 뭐 이론가들한테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정성껏 한 장에서 두 장 정도의 레터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 레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추천을 받은 10명의 작가들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10명의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그때 그 10명을 한테 이제 컨택을 하게 돼서 10명의 작가들이 너네 이러이러하게 해서 누가 너네를 추천했어.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우리한테 보내줘. 우리는 만약에 네가 이제 상을 받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해줄 거야. 상을 주고 전시를 열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이따만큼 막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시 저희가 4명의 심사위원을 꾸려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미리 다 좀 보고 계시다가 저희 아트센터에 모여서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명의 작가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작가가 누구지? 라고 했던 작가지만 추천서나 이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힘을 발휘를 해서 이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작가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작가들이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2년에 한 분씩 이렇게 지금 선정 작가들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이렇게 좋은 상들과 이 작가들은 저희 센터에서 전시를 한 다음에 거의 탑급으로 뛰어서 그 다음부터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센터에서 이제 이것까지 하느라고 너무 홍보를 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상이 좀 미진한 경우가 있었던 홍보에 미진한 게 있었다고 지금은 좀 제가 후회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전시가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또 그 3개의 기관끼리 연합을 해서 한 작가 독일 ZKM 그다음에 샹하이에 있는 CAC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한 명씩 선택을 해서 그 작가들로 트래블링을 하는 그런 형태도 기획을 해봤고 이제 지금 보시는 전시는 오픈 코드라는 전시인데요. 그 독일의 ZKM이라고 칼스루헤라는 그냥 작은 도시, 그냥 작은 도시고 대학이 하나 있는 그런 중소도시 같은 곳인데 여기에 이제 되게 중요한 미디어 아트 센터가 있어서 이제 이 미디어 아트 센터는 여기서 이제 전시를 한번 만들면 그 전시를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합니다. 전 세계에 열심히 팔러 다녀요. 근데 주 고객이 저희나 한국이나 중국 쪽이었었어요. 물론 일본도 많이 뚫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전시를 가지고 오는 형태가 되면 이 오픈코드라는 전시는 그 게임과 뭐 이런 그 공유지로서의 코드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전시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전시를 가지고 오고 한 5명, 3분의 1 정도 내지는 절반 정도의 여백은 남겨놔서 여기는 이제 한국 큐레이터가 작가를 섭외해서 전시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전시가 협업의 색깔을 띠는 것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사운드 아트 프로그램을 초창기에 했었는데 오버뮤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씩 사운드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하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작가나 외국 작가나 가리지 않고 저희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기획을 하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그 공연비가 한 뭐 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례비로 저희가 매달 하는 거니까 1년 연달아 하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굉장히 적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1년을 넘게 하니까 입소문이 나면서 누가 친구가 이번에 들어온다 해서 알려주고 또 누가 스스로 이제 나도 오버뮤직에서 공연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게 인터내셔널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시도 인터내셔널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그 영어와 한국어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심포지엄도 그렇고 근데 예외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로컬에 있는 어린이들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과들이 10년을 넘어가니까 그 코로나 직전까지 저희가 이렇게 되게 해외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돈과 기획을 가지고 찾아오는 기획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이유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백남준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 조건이 어쩌면 이미 저희 안에 갖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제교류를 하는 기본 조건으로 일단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가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나 어떤 걸 가보셔도 소장품 설명, 뭐 아주 허투른 거라 하나라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병기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챗GPT도 없었는데 사실은 되게 귀찮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일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확실히 편해졌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아카이브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전시, 지난 심포지엄, 지난 출판물들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서 다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백남준을 닮아서 인터내셔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국내에 이런 거 용이고 어떤 건 이런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정체성 자체가 그냥 태생 자체가 저희가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실은 1번과 2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기획을 하거나 어떤 작가를 섭외하거나 아이디어의 시작이 요새는 다 웹 서치 아닙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찾고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프라를 국제적으로 갖춰놓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저희의 쌓여있는 아카이브, 히스토리에서 봤을 때 얘네는 이런 애들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연히 컨택을 하게 되는 구조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체성과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사실은 프로젝트의 성격도 보시면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국제예술상을 저희가 주고 있는 게 저는 사실은 4번에서 저희 성격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중요한 한 꼭지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국내에 많이 저희가 홍보를 못해서 알려지지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국내에 인기 있는 작가들이 아니었어요.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인기도 없었고 그리고 모르는 작가들이었어요. 사실 뭐 반고호나 이런 작가들 하면은 물밀듯이 오겠죠. 이유한 전시를 하거나 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제 그런 작가들과 예술상을 계속 해왔던 거고 그리고 또한 이제 네트워킹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추천인들의 10명의 그 전 세계의 영 큐레이터들, 유력한 중요한 큐레이터들과의 네트워킹이 2년에 한 번씩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쩌면 백남준 아트센터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국제교류의 기본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전시도 했지만 이제 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이제 출판, 심포지엄, 학술 연구 이쪽도 이제 같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조그마한 미술관은 그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어요. 그래서 본캐는 전시를 만드는 거지만 이 부캐는 서로 매년 이렇게 조금씩 나눠 갔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는 그러니까 전시는 다 하나씩 만드는 거지만 나는 올해 교육, 나는 홍보, 나는 출판, 나는 교육, 뭐 아카이브, 나는 심포지엄 이렇게 이걸 이제 돌려가면서 두 가지를 저희는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부캐가 이제 심포지엄 이제 학술 연구 담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매년 여는 심포지엄입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지라는 뜻으로 NJP 리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고, 사실은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런 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연구가 뭐 모든 전시와 행사 이벤트 프로젝트 기본이라고 아직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심포지엄을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비테이션 프롬 남준백 아트센터라는 이제 거창한 제목의 이메일이긴 해요. 이게 이제 제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캐서린 헤일즈라는 그 대석학님을 제가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컨택했을 때 썼던 이메일이에요. 이분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라는 그 유명한 이제 책을 쓰신 분인데, 사실 이제 이걸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순서가 생겼는데, 제일 첫 번째는 기획의 글을 선명하게 쓰는 겁니다. 예. 한 장짜리로 한글로 이제 최대한 잘 씁니다. 그리고 더 잘하는 분한테 번역을 맡겨요. 네. 그래서 기획안을 한 장을 딱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한이 디데이가 갈수록 막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글이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 그냥 글을 빡 씁니다. 전시할 때도 이게 굉장히 도움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초대 메일을,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초대 메일을 쓰는 겁니다. 이때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면 바로 기획글을 붙여버립니다. 안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정중한 사람이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기획안을 붙이지 않아요. 기획안을 붙이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기관에서 일해. 우리 기관은 이런 기관이야. 그래서 그때는 맨날 썼어요. 2008년 우리가 개관을 했고 백남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유일한 미술관이고 우리는 전시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거를 항상 썼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알려져서 안 써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쓰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야. 관심이 있으면 답장을 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쓰고, 그래서 나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기획글을 붙여서 보내는 방식이 있고, 안 그러면 아예 그냥 기획글을 붙여서 쓰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인비테이션 레터하고 그다음에 기획글하고 이 두 가지를 따로 이렇게 장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오면 이제 주제는 이런 거고 네가 오케이를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해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트래블의 범위, 그 다음에 너가 해줘야 되는 일의 가지수. 예를 들면 네가 발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비공식적인 미팅을 해야 되고, 나중에 돌아가서 원고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플러스 아니면 네가 어떤 데랑 인터뷰를 한 번 더 하게 될 수 있어. 네가 여기 오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일을 우리한테 해줘야 돼. 이렇게 분명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어너러리움. 그럼 우리가 너한테 얼마를 줄 거야 라고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되게 초창기에 까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일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관장님의 레터를 보냅니다. 예. 그래서 관장님이 이렇게 관장님은 몇 줄 안 쓰잖아요. 한 10줄 쓰고 멋있게 밑에 사인 딱 해가지고 그 스캔본을 딱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계약이 된 걸로 알아요. 예. 사인을 한 레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런 걸 조목조목 쓴 계약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거 드래프트야, 이거 초안이야. 보고 피드백을 줘.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같이 고치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야. 그래서 그럼 보통 이제 그래 오케이 뭐 아니면 질문 한두 개 정도, 예,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당일이 오면 의전이 중요합니다. 의전이라는 표현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싹 바꿔서 환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대라는 호스피탈리티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처음 일했을 때는 독일인 보스하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빠가 플럭서스 갤러리스트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플럭서스 작가들이 막 드나들고 이러면서 이제 컸던 작가인데 그 보스한테서 제가 제일 크게 받은 교훈이 호스피탈리티예요. 예. 그래서 너는 다른 미술관에서 일하는 거 아니고 백남준의 미술관에서 일하니까 플럭서스 작가들이 했던 것처럼 호스피탈리티가 나와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예술가들이 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예술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같이 밥을 먹고 먹고 있으면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당해보면은 얘가 되게 정해진 것만 우리한테 제공하는구나 라는 거 하고 아닌 경우하고 좀 많이 다르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정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정이 쌓이면 여러분한테 도록이라도 한 건 나중에 더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음 일로도 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작가나 테크니션을 저희 초대하면 퍼디엄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 일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뭐 5만 원 주기도 하고 10만 원 주기도 하고 15만 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근데 그때 한번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딱 체크를 딱 주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근데 여기 은행 가서 받고. 그랬더니 이제 제 일당이 바로 이제 그거 내미니까 현금 달러를 쫙 주더라고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뭐 트래블, 뭐 호텔 이런 거, 뭐 비행기 항공권, 뭐 하다못해 뭐 버스라도 우리 요새 저희는 버스 카드도 그냥 줘요. 네,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경 써주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왔을 때 한국 버스를 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그 3,000원짜리 티머니 카드 해가지고 돈 10,000원 정도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걸로 아무나 탈 수 있어. 떨어지면은 네가 충전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하지 않는 시간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누구랑 밥 먹고 어디서 먹고 이런 걸 좀 전 챙겨주면 그 다음 관계가 좀 쉽게 열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했다고 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경험인데요. 크로아티아에서 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 그랬어요. 근데 이 전시는 한 사람이 백남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열렸던 케이스예요. 코로나도 전에 이 크로아티아에 있는 한 비디오 아티스트 단 오키라는 분이 이제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교류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슬로바키아 말을 가르치는 한국어 외대예요. 그래서 외대 교수님의 친구가 생겨서 그 사람한테 쿡쿡쿡쿡 찔러가지고 그 외대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메일을 쓰셔서 같이 가겠다 해서 얘 오십시오 해가지고 만난 게 코로나도 2년 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내가 백남준을 이렇게 좋아하고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 백남준의 영향이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듣는 얘기죠. 뭐 이렇게 듣다가 네, 얘 언젠가 전시를 한번 하지요. 뭐 이렇게 이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됐어.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내가 레터를 보낼 테니까 이렇게 하나 써줘. 그래서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의향서라고 레터 오브 인텐션. 내가 전시를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그런 레터가 있어요. 그냥 뭐 기회가 되면 아니면 뭐 언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전시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큐레이터가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레터를 주고 이제 그 레터를 가지고 이분은 크로아티아에 돌아가셔서 돈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돈을 조금 땄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코로나가 되면서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레터가 온 거예요. 안 까먹고. 근데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 한 크로아티아 수교 30주년이 된 거예요. 22년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빌미를 잡아서
사실은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그다음에 문광부에서 돈을 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했는데 사실은 턱도 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크로아티아 작가들하고 섞어서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었던 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저희가 크로아티아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그 저희가 이제 크로아티아에 갔을 때는 한 그 수교 30주년도 있었고 해서 한국 펀딩을 갖고 간 거예요. 한국 펀딩은 크로아티아에서 땄어요. 사실 이렇게 크로스로 따는 게 더 쉽거든요. 예. 그 대신 이제 저희가 이분들의 전시를 내내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크로아티아 돈을 따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크로아티아에 거기는 이제 그 관광부가 굉장히 힘이 세요. 그 크로아티아 관광 산업이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이제 레터를 써서 그 돈으로 저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따는 건 저희가 쓰지만 그 길은 크로아티아 친구들이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익스체인지가 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한 4년 정도를 뜨문뜨문 줌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해지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유지라는 걸 왜 들고 왔냐를 이제서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2008년에 문을 열었고 2018년에 그 예술, 공유지, 백남준 찾아보실 수 있죠. 이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사실 이제 미디어 아트 센터로 야심차게 문을 열었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경기도 예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미디어 아트를 생산하는 기지로서의 미술관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10년 이제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커먼스 공유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 10년을 좀 기획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플럭서스는 돈이 안 되는 비물질적인 것을 네트워킹으로 풀었던 경험들이잖아요. 그 대신 그것들이 이제 공유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일한 것으로 공유 자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공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공유 자원을 가지고 공유지로 만드는데 이 공유지는 물리적 자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와 규칙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실천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지에 관련된 주제의 심포지엄도 열었었고요. 그래서 그 공유지라는 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제주도 해녀들 생각하시면 그 앞바다에서 공동체가 바다를 가꾸면서 거기서 먹고 사는데 그 자원을 공유하는데 그들의 목표는 사실은 지속 가능한 자원 계속 후대로 계속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국제교류가 우리의 새로운 예술 공동체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우정, 우연, 모험 이런 삶의 새로운 면모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전통적인 국제교류는 국가기관 차원에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기획이 되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적인, 자율적인 그런 네트워크 베이스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속 가능한 것에 포커스를 두어서 우리가 이제 문화 공유지, 예술 공유지를 향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제가 여기서 생략했지만 공유지는 굉장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많이 접근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살짝 예술 쪽에 적용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를 할 때 의사결정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획이 될 수도 있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아카이브가 될 수도 있고 전시나 공간이나 인적 네트워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 관리, 소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공동 결정권을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설계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동등한 참여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국제교류에서 자원과 자본이 많은 경우에 동등하지 않습니다. 발언권과 기획권이 동등한 구조적 균형이 필요한데요. 이걸 위해서 접근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언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환경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기술 격차가 있을 수 있고 지역이 다르고 여러 가지 장벽을 나누는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파트너에 대한 고려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크로아티아에서 전시할 때 한국말 한 글자도 쓰지 않았어요.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영어와 크로아티아 두 가지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컬, 그 지역에 있는 파트너가 더 많은 인프라를 제공하게 되고 당연히 그래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량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지라는 얘기가 나와서 공동 저작권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상업화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이게 이익이 생기고 어떤 결과물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이거에 대한 공정한 배분 방식을 분명히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작물의 저작권도 공동 저작권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CC 이렇게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다. 누구나 변형해서 쓸 수 있지만 변형했다는 걸 표시를 해야 된다. 쓸 수는 있지만 변형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저작권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상호성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일방적인 전시라는 것보다는 저는 상호 교류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지던시가 됐던 교환이 됐던 공동 워크숍이 됐던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역동적인 지식 교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해녀들 생각하시면 이거 한번 해먹고 끝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 가능성을 하려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환경을 어떻게 짜야 되지? 재정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지?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그 교류 전시가 좋은 게 전시 이동의 인프라를 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이게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 풀기 때문에 공적 지원이나 커뮤니티 펀딩이나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도 고민을 해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연속할 수 있지? 이거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게 이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저희가 많은 이점을 노리게 되죠. 예, 어떤 시너지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예술이 풍성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잠깐 덧붙이는 건데 K아츠 온도고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요런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3차 정도 계속 심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도 있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연 예술 파트가 있고 시간이 이거 다 설명이 있나요? 그러면은 안 해도 될까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보시면 240개라고 돼 있나요? 이 플랫폼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속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급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너네가 어떤 활동을 해? 그럼 그냥 무조건 항공비는 내줄게. 운송은 해줄게. 요런 겁니다. 예, 약간 프랑스에서 먼저 있었던 지원 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계속 그 플랫폼, 좋은 페스티벌, 좋은 비엔날레, 좋은 전시관, 미술관, 레지던시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저는 아니지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심사를 한 3차 정도 하다가 이런 건 되게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착순이에요. 예산이 적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이 플랫폼에 내가 이제 하려는 플랫폼을 빨리 검색하시고 있다 싶으면 빨리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씨 내가 여기 가야 되는데 그럼 이 플랫폼을 여기다 올려주세요라고 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반 홍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해외 레지던시 교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셨어요. 네트워킹 어떻게 하고 어떤 참여자가 해외 교류 사업에 선정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셔서 이건 레지던시에 대한 질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지던시는 사실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막 되게 안 좋은 데도 많고요. 진짜 좋은 데도 많고 이 레지던시 들어간 것만 해도 내 경력이 막 빛나는 그런 레지던시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레지던시도 아까 봤던 그 플랫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요새 한화가 돈 많이 버는 거 아시죠? 한화 불꽃놀이 한화. 예, 그래가지고 그 한화 파운데이션 ORG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그 얘네가 이제 지원을 하는 레지던시가 쫙 나와 있어요. 되게 많은 레지던시가 막 실려 있거든요. 그 플랫폼에 가 보시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탑급의 레지던시는 어떤 거다라고 한번 쭉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화 파운데이션.org. 예, 거기 딱 들어가시면 뽕피도 센터가 함께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고, 예, 거기 조금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레지던시마다 선호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젊고 다 미디어 아티스트만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레지던시는 나무 조각을 하거나 자연 친화적인 작가들을 선호하는 레지던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레지던시가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는 어떤 레지던시는 또 이런 작가들을 좋아하고 어떤 레지던시는 뭐 이렇게 화려한 작가를 또 좋아하는 레지던시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적을 걸어두고 돈을 거의 안 주지만 이게 해결되면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레지던시도 있어요. 레지던시라고 해서 A부터 Z까지 다 커버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어플라이 하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그 레지던시가 원하는 작가들에 맞게 조금 재정비하시는 거는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역대 레지던시 작가들을 자랑스럽게 다 아카이빙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가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아 얘네들은 이런 작가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어플라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민화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회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적 미각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방법과 해외 전시 참여할 때 꼭 준비해야 할 점들이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근데 요새 민화 전시는 한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잘 팔린다면서요. 예, 진짜로. 예, 그 서울에 있는 모 미술관에서 민화 전시를 했는데 다 팔려가지고 정말 큐레이터가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기 또 만약에 민화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유명한 민화 작가님들 있으시잖아요. 교과서에도 실리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런데 만약 이걸 가지고 이제 해외를 나가야 된다 하면 진짜 지금 좋은 모먼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약간 만약에 저라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나 뭐 이렇게 자료를 내실 때 일단 민화에 대한 소개 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화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완전 옛날 민화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뻑가는 야 이거는 진짜 귀한 클래식이구나 하는 이미지부터 그 다음에 지금 뭐 올작에서 하고 있는 김지평 작가 같은 경우도 민화에서 출발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민화가 지금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높아. 얘는 지금 올해 작가까지 갈 정도로 현대적으로까지 해석이 되고 있어라는 그 파트를 나와 상관이 없더라도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내 포트폴리오 넣으시고 민화로 하면 이렇게 전시가 잘 될 수 있고 네. 뭐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점 같은 걸로 잘 기획안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한국 특히 강원의 숨은 능력, 작품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서 유럽 및 선진국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실은 강원도 되게 크잖아요. 예, 저희 경기도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강원도는 진짜 내세울 만한 미술관이나 뭐가 없어요. 경기 비엔날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근데 강원도 뭐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만 해도 강원 트리에날레 있죠. 이번에 새로 생긴 태백 포럼의 날당 비엔날레도 새로 생겼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강원 국제 아트 페스티벌 지아프 그것도 있죠. 미술관도 좋은데 겁나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프라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강원도에 여기를 찔러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찔러서 막 경무에 시달리는 큐레이터를 더 괴롭혀서 이걸로 우리 좀 나가보자라는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지금 한불수교 140주년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어디였더라? 이게 이제 나라가 많으니까 거의 매 어디가 수교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봤더니 강원도에서는 중국 허베이성하고 캐나다 알버타주하고 일본 도토리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춘천은 이탈리아의 파르마랑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익스체인지 전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파르마 맺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토리노가 이제 한 이태리 수교 100주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토리노에서 한국인 전시를 열고 싶어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서 했는데 이런 거를 좀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파르마에도 미술관이 많고 거기도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뭐 한국 미술관, 그러니까 꼭 그 컨템포러리가 아니어도 그 미술관들이 이렇게 치우고 새 전시 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약간 강원도에서 태백 다르고 원주 다르고 강릉 속초 다 다르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어떤 컨텐츠를 좀 분명히 잘 뽑아서 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건 제가 썼지만 참 창피해서 말을 못 읽겠네요. 강원도의 이 특징을 약간 현대적인 담론으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생태라든가 태백 같은 주제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국내 작가들과 만나는 채널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일 것 같지만 이제 어찌됐든 이제 리서치를 막 한 다음에 미팅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리서치를 하기도 해서 미팅을 1대1로 신청하기도 하지만 이제 레지던시에서 오픈 스튜디오를 할 때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생생하고 그다음에 되게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좋아하고, 여기 춘천 예술 창작촌인가요? 거기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리고 작가 오프닝도 가고, 그리고 사실은 좀 제일 이렇게 양지를 쫙 빨아먹을 수 있는 거는 작가와의 대화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된 그 Q&A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디지털 사진 한 장과 5행 이하의 시어로 이루어진 디카시는 한국에서 시작된 멀티 예술 장르로 해외에 많이 알려지고 있고 남녀노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진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은 저는 몰랐지만 디카시를 이번에 찾아보았는데요. 디카시는 그 온라인 플랫폼에 어울리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 전시를 목표로 하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한영만 달아주면 되는 거죠. 어떤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한영, 그다음에 웹사이트, 그다음에 내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그냥 홈페이지나 뭐 인스타나 어디에 다 박아주는 방식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도 그 10주년 때, 아까 예술공유주 백남준 때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칠랄라 팔랄라 전 세계에 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묶는 작업조차 너무 어려울 정도로 저작권 관리가 힘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인스타에서 백남준 아카이브인가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를 딱 만드신 거예요. 백남준
해시태그가 정확히 뭐였지? 네. 백남준 온라인 아카이브인가 이렇게 만드시고 그거를 예를 들어 누가 이제 백남 사진을 어디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DM을 보내요. 아, 우리 이런데 요 해시태그 하나만 달아줄래? 그렇게 해서 그 해시태그 하나만 딱 쳐도 이게 쫙 나올 수 있는 온라인, 그걸 자봉 선생님들이 스스로 조직하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시태그 해서 디카시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하시면은 되게 쉽게 이렇게 이 저변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고요. 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딱 해시태그 디카시 뭐 이렇게 확산을 딱 시키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또 그 포토 포엠 뭐 이런 거로도 이제 해외에서 이미 또 있는 형식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해외 교류가 목표시라면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 때 이렇게 싹 끼어 들어가셔가지고 좀 지혜 개안서를 내시고 이렇게 한 꼭지 들어가시면 이 정도는 좀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